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칠순 잔치를 해요? 공짜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대박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사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돈도 없는데 그냥 조용히 근처 식당에서 밥이나 먹고 넘어가시죠.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방금 며느리 최지연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TV 속 막장 드라마에서나 들릴 법한 그 모욕적인 대사가 제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 제 거실 한복판에서 이렇게나 선명하게 울려 퍼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40이 다 된 며느리는 새로 산 값비싼 크림을 톡톡 두드리는 그 손길을 멈추지도 않은 채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치우라는 듯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그 한마디가 수백 개의 얼음 송곳이 되어 제 가슴을 여지없이 찔러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아끼고 아껴가며 이 15억짜리 아파트를 지켜왔는데 며느리 눈에는 우리가 그저 돈도 없는 궁색한 집안으로만 보였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만 70세, 한국 나이로 71살이 되어 칠순을 맞이한 이정숙입니다. 10년 전 청천벽력처럼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가슴에 묻고 그때부터 하나뿐인 외아들 이민수 내외와 이곳 경기도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제가 젊은 시절 안 먹고 안 입어가며 피땀 흘려 마련한 이 집은 세월이 흘러 이제는 시세 15억 원을 호가하는 저의 유일한 재산이자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들 내외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 그야말로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시장에서 떨이로 파는 채소를 사기 위해 해질녘까지 기다리는 것은 일상이었고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병원비 몇만 원이 아까워 끙끙 앓으며 참아내기 일쑤였습니다. 제 옷 한 벌, 반찬거리 하나 허투루 사는 법이 없었죠. 그렇게 아낀 돈으로 아들네 부부 생활비라도 보태주면 그것이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노력을 며느리 최지연은 전혀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39, 저와는 31살이나 차이 나는 그 며느리에게 저는 그저 이 15억짜리 집에 얹혀 사는 늙은이, 돈도 없는데 칠순 잔치나 바라는 철없는 시어머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날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지난 10년간 아들 내외와 함께했던 합가 생활이 모조리 부정당하는 듯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곁에 있던 아들 이민수는 그저 제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 제 어미가 며느리에게 모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며느리의 말이 아들의 속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시리다 못해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비참하게 만들고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은 단순히 칠순 잔치를 거절당했다는 그 서운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욕적인 말을 들은 지 고작 사흘 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도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는 제 방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자기 방문을 활짝 열어둔 채 친정 식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였지만 그날은 유난히 더 들떠 있었고 그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흥분과 과시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거실을 지나다 그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나 지연이야. 응, 드디어 다 확정됐어. 우리 아빠 칠순 기념 몰디브 여행. 진짜 가는 거야. 비행기 표랑 리조트 전부 다 결제 끝냈어. 몰디브, 제 머릿속이 망치로 맞은 듯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칠 전, 불과 사흘 전에 저에게 돈도 없다. 요즘 누가 칠순 챙기냐며 쏘아붙이던 바로 그 며느리가 지금 몰디브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저와 똑같이 만 70세 칠순을 맞이한 며느리의 친정아버지 최명환 사돈을 위해서 말입니다. 제 칠순은 조용히 밥이나 먹고 넘어가자던 며느리가 본인의 친정아버지 칠순은 이역만리 남태평양의 최고급 휴양지로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최고급으로 했지. 아빠 칠순인데 인생에 딱 한 번뿐인 칠순이잖아. 이런 날 돈 아끼는 거 아니야. 비행기 값만 1인당 300만 원이고 바다 바로 앞에 있는 리조트 풀빌라까지 하니까 뭐 4인 가족 경비로 한 2,500? 그 정도 든 것 같아. 아빠가 평생 소원이라고 노래를 불렀잖아. 이 정도는 해드려야 딸이지. 2,500만 원. 인생에 딱 한 번뿐인 칠순. 며느리가 내뱉는 모든 말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며느리에게 칠순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던 겁니다. 돈 몇 푼 드는 것조차 아까워서 무시해 버려도 되는 시어머니 칠순과 2,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몰디브 최고급 리조트를 보내드려야 하는 친정아버지 칠순으로 말입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돈도 없다던 며느리가 도대체 어디서 저런 거금이 난 것인지, 아들 민수는 저 어마어마한 여행 경비를 알고나 있는 것인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던 바로 그 순간 며느리의 다음 한마디가 제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아, 돈은 걱정 마. 저번에 내가 카드값 막히고 대출이자 밀려서 죽겠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또 500만 원 보태주셨잖아. 지난번 것까지 합치면 벌써 2천만 원 갚아주신 거야. 덕분에 내 카드 한도가 완전 넉넉해졌지 뭐야. 이번 여행 경비도 그걸로 싹 긁었어. 아주 깔끔하게 제 돈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모은 돈, 아니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제게 남긴 유일한 유산, 그 사망보험금을 넣어둔 적금을 깨서 갚아준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며느리는 카드사 독촉 전화에 시달린다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자 때문에 매일 잠을 못 자요. 이것만 막아주시면 저 정말 정신 차리고 살게요. 민수 씨한테만은 제발, 민수 씨 스트레스 받는 거 보기 힘들어서 그래요. 그렇게 펑펑 울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알게 되면 가정이 풍비박산 날까봐 며느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자며 제 평생의 비상금을 털어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막아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제가 며느리의 새 출발을 위해 그리고 제 아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내어준 그 피 같은 돈이 고스란히 며느리 사돈의 칠순 몰디브 여행 경비로 둔갑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몰라. 알 필요가 뭐 있어. 괜히 알면 복잡해지기만 하지. 시어머니 돈이 결국 자기 돈이고 자기 돈이 내 돈이지 뭐. 하하, 아무튼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서프라이즈. 시어머니 돈이 결국 자기 돈이다. 며느리의 그 경쾌하고 역겨운 웃음소리가 제 귓속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이 시베리아 벌판의 얼음장처럼 차갑게, 아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제 아들의 가정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15억짜리 이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제 등골을 빼먹는 사기꾼에게 완벽하게 이용당한 호구 그 자체였습니다. 예, 저는 경기도의 이 15억짜리 아파트에서 아들 내외의 돈줄 노릇을 하고 있던 칠순 노인 이정숙입니다. 제 칠순은 돈 없다는 말로 짓밟고 제 피 같은 돈으로는 사돈의 칠순 몰디브 여행을 결제한 며느리, 저를 완벽한 호구이자 ATM로 취급한 며느리에게 저는 이 15억짜리 집을 물려줄 생각이, 아니 이 집에서 단 하루도 더 살게 할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이 뻔뻔하고 기만적인 며느리의 정신머리를 고쳐주었는지 그 기막힌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제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끊긴 뒤에도 저는 한동안 거실 바닥에 차가운 냉기를 느끼며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돈이 결국 자기 돈이다.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제 뇌리에 낙인처럼 찍혀버렸습니다. 그 순간 지난 10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며느리 최지연이라는 여자가 제 인생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이 마치 날카롭게 편집된 필름처럼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처음부터 저렇게 악랄하고 계산적인 괴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괴물이었는데 제가 그 가면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10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15억짜리 이 텅 빈 아파트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들 민수는 이미 결혼해서 분가에 살고 있었지요. 남편의 3년 상을 치르고 난 뒤 하루는 아들 내외가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살던 전셋집의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무리하게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최지연은 제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이대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민수 씨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그 돈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대출을 더 받자니 이자 감당도 안 되고요. 어머니, 저희 그냥 이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저희가 어머니 외롭지 않게 잘 모실게요. 네, 그때만 해도 며느리의 그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휑한 집에서 홀로 남편의 빈자리를 느끼며 외로움에 몸서리치던 저에게 잘 모시겠다는 며느리의 말은 어쩌면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내외와 손주까지 3대가 모여 15억짜리 이 넓은 집에서 오순도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먼저 떠난 남편도 바라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음을 저는 그때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합가 초반, 며느리 최지연은 정말이지 싹싹하고 살가운 딸처럼 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 방문을 열고 어머니, 밤새 안녕하셨어요 라며 웃어주었고 주말이면 제 팔짱을 끼고 시장이며 백화점을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살가운 행동이 백화점이라는 공간과 결부되기 시작하면서 며느리의 본색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유독 명품관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런 가방 하나쯤은 들어야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해요. 나중에 어머니 친구분들 만날 때도 제가 이거 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그저 젊은 사람의 철없는 허영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 허영은 날이 갈수록 규모가 커졌습니다. 아들 민수가 대기업에 다닌다고는 하지만 외벌이 수입으로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며느리의 옷장은 매 시즌 백화점 신상 옷들로 채워졌고 현관에는 이름도 모를 명품 브랜드의 신발 상자가 쌓여갔습니다. 급기야 며느리는 동네 아줌마들과 어울려 백화점 문화센터를 다닌다는 핑계로 매일같이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찾는 곳은 문화센터가 아니라 호텔 라운지나 최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다 인맥 관리예요. 나중에 다 민수 씨한테 도움되는 일이라니까요. 며느리는 늘 당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의 사치가 드디어 한계에 부딪혔다는 신호가 왔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제 곁에 슬그머니 앉더니 평소답지 않게 쭈뼛거렸습니다. 어머니, 저기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며느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운을 뗐습니다. 제가 사실은 카드값이 조금 밀렸어요. 이번 달에 친구들 경조사가 너무 많이 겹쳐서 그만 며느리가 내민 카드 명세서에는 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 월급날까지는 아직 보름이나 남아 있는데 당장 내일이 결제일이라며 이번 한 번만 막아주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민수 씨한테만은 민수 씨가 알면 저한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돈 빌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 300만 원을 며느리의 통장으로 몰래 이체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며느리에게 잡힌 첫 번째 약점이었습니다. 아들 몰래 며느리는 그날 이후 아들이 알면 안 된다는 그 말을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300만 원은 금세 500만 원이 되었고 500만 원은 다시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씀씀이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카드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몰디브 여행 사건이 터지기 불과 몇 달 전 며느리는 제 방에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이에요. 사채를 조금 썼는데 이자가 감당이 안 돼요. 매일 독촉 전화가 와요. 며느리가 내민 서류에는 2천만 원이라는 제가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거금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귀가 찢어질 듯 울어댔습니다. 어머니, 이번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거 민수 씨가 알면 우리 가정 끝나요? 저 이혼당해요, 어머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며느리가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행여나 아들 가정에 흠이라도 갈까봐, 제가 애지중지 키운 외아들이 이혼남 딱지를 붙이게 될까봐 저는 그 공포를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10년 전 남편이 저 세상으로 가며 제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 그 사망보험금을 꼬박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제 이름이 적힌 통장을 해지 신청서와 함께 내밀던 그 순간 제 심장이 얼마나 세차게 뛰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의 목숨값과도 같은 그 돈을 고작 며느리의 사치스러운 카드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사실에 손이 떨렸지만 저는 아들의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그릇된 모정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몇 번이고 제게 되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적금 지금 해지하시면 이자 손해가 크신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급히 쓸 데가 생겼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렇게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며느리의 빚을 갚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서 통장을 부둥켜 안고 어머니,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제가 앞으로 어머니한테 정말 잘할게요. 라며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을, 그 돈이 며느리의 빚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치와 기만을 위한 한도 증액의 미천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제 피 같은 돈 2천만 원을 받아먹고도 며느리 최지연은 고작 몇 달 만에 제게 돈도 없는데 무슨 칠순잔치냐는 막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제게는 평생 가볼 일도 없는 몰디브 최고급 리조트를 예약했던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이미 가족이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내어주고 아들의 귀를 막아주는 편리한 방패막이이자 언젠가는 15억짜리 이 집을 상속해줄 늙은 호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요? 내가 당신 목숨값으로 저런 뱀 같은 걸 걷어 먹이고 있었어요. 여보, 나 정말 어떡하면 좋아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바쳐 지킨 이 집을,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저 기만적인 며느리에게 통째로 헌납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호구로 취급했다면 그 호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기로 말입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바라는 이 15억짜리 아파트? 좋습니다. 단 한 푼도, 아니 이 집의 먼지 한 톨도 며느리 손에 쥐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며느리 최지연은 인맥 관리라는 말을 방패처럼 휘두르며 자신의 사치를 정당화했습니다. 그 인맥이라는 것이 도대체 누구인지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며느리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은 모두 민수 씨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VVIP들이었습니다. 그 VVIP들과 어울리기 위해 며느리는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명품으로 휘감아야만 했습니다. 아들 민수가 벌어오는 월급은 며느리의 인맥 관리 비용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합가 초기 제 눈치를 보며 소소하게 백화점 쇼핑을 즐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무릎 연골 주사를 맞기 위해 모아둔 쌈짓돈을 만지작거리며 병원 가는 것을 망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는 현관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외출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청담동에서 갤러리 하시는 분이랑 브런치 약속 있어요. 이 원피스 어때요? 새로 산 건데 색깔 참 곱죠? 며느리가 제 앞에서 빙그르르 돌아보이며 자랑한 것은 제가 시장에서 1년 내내 입을 옷값을 다 합쳐도 모자랄 눈이 시리게 비싼 실크 원피스였습니다. 저는 애써 쓴 웃음을 지으며 무릎을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옷이 참 화려하네. 근데 지연아, 너 저번 달에도 원피스 사지 않았니? 옷장에 걸어둘 때도 없겠구나. 제 말에는 이제 그만 좀 하라는 가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가시를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어머니도 참, 옷은 장소나 상황에 맞게 입어야죠. 이런 자리 가는데 맨날 입던 옷 입으면 저만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민수 씨까지 무시당한다고요. 이게 다 민수 씨 체면 세워주려는 거예요. 아들의 체면, 며느리는 언제나 아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현관에 놓인 제 낡은 구두를 힐끗 보더니 혀를 차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신발 좀 그만 신으세요. 제가 저번에 백화점에서 구두 하나 사드린다고 했잖아요. 15억짜리 아파트 사모님이 2만 원짜리 구두가 뭐예요? 창피하게 제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이 15억짜리 아파트는 이미 자신의 것이 되어 있었고 저는 그 집에 사는 사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모님이 신는 2만 원짜리 구두는 창피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아끼고 절약하는 모든 삶의 방식을 궁상이라 치부했고 자신의 사치는 투자라고 포장했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 저는 며느리의 방을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드레스룸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명품 가방들, 아직 택도 떼지 않은 수십 벌의 옷들, 그리고 화장대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고가의 화장품들. 그것들은 인맥 관리의 증거가 아니라 사치 중독의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민수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수야, 내 아내가 씀씀이가 너무 큰 것 같구나. 저러다 큰일 나겠다. 내가 옆에서 말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제 기대를 처참히 배신했습니다. 아들은 피곤하다는 듯 넥타이를 풀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에이, 엄마,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지연이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다 저렇게 하고 다녀요. 엄마가 너무 옛날 분이라 그래요. 엄마가 너무 옛날 분이라. 그 말은 며느리가 제게 했던 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며느리의 논리에 완벽하게 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내의 사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잔소리하는 것이 귀찮아서 아예 생각 자체를 차단해버린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연이가 쓰는 게 많아봤자 얼마나 많다고요. 저한테 다 쓰는 내역 보고예요. 엄마, 제발 저희 부부 일에는 그만 신경 쓰세요. 피곤해요. 아들은 제 말을 잔소리이자 신경 쓸 필요 없는 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15억짜리 집에서 제 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제 유일한 핏줄인 아들조차 며느리의 방패막이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방관은 며느리의 사치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남편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으니 시어머니의 잔소리 따위는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대놓고 제 앞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골프 여행 가기로 했어요. 비행기 값이랑 호텔비만 해도 꽤 드네요. 호호, 제가 생활비로 준 돈, 제가 아껴서 모은 돈이 며느리의 골프채를 휘두르는 힘이 되고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을 결제하는 자금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돈이 아까워 1년에 한 번뿐인 남편의 제사상에 올릴 과일 하나를 살 때도 몇 번을 들었다 놨다 망설였습니다. 썩어가는 사과 한쪽, 물러터진 배 한 알이라도 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며 음식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낀 돈이 며느리의 통장으로 들어가 골프장의 푸른 잔디 위에 흩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저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절약이나 검소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과시와 허영만이
며느리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태로운 기둥을 제 아들 민수가,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제 피 같은 돈으로 떠받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차가운 방관은 며느리 최지연에게 무엇이든 허용된다는 강력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체면을 생각해 며느리의 빚을 몰래 갚아준 것이 300만 원, 500만 원을 넘어서면서부터 며느리는 돈을 요구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울며 불며 매달리던 것이 나중에는 어머니 저 이번 달에 카드값 조금 부족한데 라며 마치 당연한 생활비를 타가는 듯한 태도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 뻔뻔한 태도를 볼 때마다 속이 뒤집혔지만 이미 아들 몰래라는 족쇄에 발목이 잡힌 저는 아들의 가정이 깨질까 두려워 며느리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금전 요구에 응해줄수록 며느리의 사치는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이제는 동네 친구들과의 브런치 수준을 넘어 강남의 고급 스파 회원권을 끊고 주말마다 값비싼 골프 레슨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15억짜리 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관리비, 생활비, 그리고 제 용돈까지 모두 며느리의 사치 비용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아들 민수는 그 모든 것을 아내가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매달 얼마를 타 쓰는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전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그 2천만 원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몰디브 여행 사건이 있기 불과 몇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늦은 밤 저는 거실에서 늦게 퇴근하는 아들을 기다리며 콩나물 대가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자는 줄 알았던 며느리가 유령처럼 헨숙한 얼굴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는 다짜고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돈이냐? 지연아, 내가 너한테 말했지. 이제 더는 못 도와준다고. 네가 번 일은 네가 알아서 해결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바닥에 머리를 짝을 듯 절을 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정말 달라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죽어요. 정말 죽는다고요. 며느리의 손에는 정체 모를 우편물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제가 묻자 며느리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듯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떨었습니다. 며느리가 내민 것은 카드사 독촉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부업체에서 보낸 최고 통고장이었습니다. 너 미쳤구나. 사채를 썼어. 네가 제정신이야. 제 목소리가 15억짜리 아파트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엉엉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카드 빚이 너무 불어나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그만 이자가 감당이 안 돼서. 며느리가 진 빚은 300, 500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원금만 1,500만 원, 이미 불어난 이자까지 합쳐 갚아야 할 돈이 자그마치 2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까지 2천만 원을 막지 못하면 저 사람들이 가만 안 둔대요. 민수 씨 회사에도 연락하고 이 집에도 찾아온다고. 어머니, 제발. 저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2천만 원, 제가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들 회사와 이 집이었습니다. 행여나 아들의 앞길에 흠이라도 갈까봐, 이 15억짜리 집에 험악한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칠까봐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민수 씨 이거 알면 저 이혼당해요? 어머니, 저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어머니 종처럼 살게요. 네, 제발요. 며느리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이혼, 또 그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혼이라는 단어로 제 아들의 목을 붙잡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2천만 원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제 통장 잔고는 이미 며느리의 사치 비용으로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단 하나의 존재가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그리고 남편이 제게 남긴 유일한 유산, 바로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혹시나 제가 아플 때 정 안 되면 아들에게 짐이라도 되지 않으려고 이정숙 제 이름 석자가 적힌 정기적금 통장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해가 뜨자마자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10년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그 통장을 들고서 말입니다. 은행 창구에 젊은 직원이 제 통장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머님, 이 적금 만기가 한참 남았는데 지금 해지하시면 이자 손해가 정말 막심하십니다. 거의 원금만 찾아가시는 거예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직원의 만류에도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해지 신청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의 목숨값이었습니다. 제 노후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제 노후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 돈이 고작 저 철없는 며느리의 사치빚을 갚는 데 쓰인다는 사실에 남편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디 안 좋은 일에 쓰시는 건 아니시죠?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자제분들이 어머님 돈 노리는 경우도 많아서요. 은행 직원의 걱정 어린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자제분들이 어머님 돈을 노린다. 저는 애써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급히 집수리할 때가 생겨서요. 그렇게 남편의 목숨값 2천만 원은 제 손을 거쳐 며느리 최지연의 소나기로 넘어갔습니다. 돈을 받아든 며느리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장을 부둥켜 안은 채 다시는 없을 것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말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머니한테 매달 50만 원씩이라도 꼭 갚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며느리의 그 맹세를, 그 눈물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기를, 제 아들의 가정이 이것으로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가장 끔찍한 착각이었습니다. 며느리 최지연은 새 사람이 된 것이 맞았습니다. 다만 반성하는 새 사람이 아니라 2천만 원이라는 거금도 시어머니를 울고불고 협박하면 나오는구나 라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아버린 더욱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새 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2천만 원은 며느리의 빚을 청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의 신용 한도를 깨끗하게 복원시켜 주었고 몇 달 뒤 몰디브 최고급 리조트를 결제할 수 있는 든든한 실탄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목숨값 2천만 원을 며느리에게 넘겨준 뒤 몇 달간은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최지연은 정말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제 방에 꼬박꼬박 문안 인사를 드렸고 식사 때마다 제 숟가락 위에 반찬을 올려주었으며 심지어는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철이 없었죠. 앞으로는 정말 어머니 딸처럼 모실게요. 라며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 연기에 또다시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지.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오갔으니 저 아이도 이제 정말 정신을 차렸을 거야. 저는 며느리가 약속했던 매달 50만 원의 상환금은커녕 빚 이야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 가정이 평화를 되찾은 것만으로도 남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제 칠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만 70세, 인생의 단 한 번뿐인 날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그토록 새 사람이 되겠다고 맹세했으니 이번 칠순은 그래도 조촐하게 남아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거창한 호텔 뷔페나 친구들에게 자랑할 만한 성대한 잔치를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15억짜리 이 집에서 아들 내외와 손주 이렇게 3대가 모여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에 어머니 칠순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 기대를 품고 저는 며칠 전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던 것입니다. 지연아,
다음 주가 내 칠순인데 우리 그날 저녁이라도 다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먹을까? 하지만 제게 돌아온 것은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칠순 잔치를 해요? 돈도 없는데 그냥 조용히 밥이나 먹고 넘어가시죠. 나는 얼음장보다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제 앞에서 펑펑 울며 평생 은혜를 운운하던 그 며느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돈도 없는데 2천만 원을 받아먹은 지 고작 몇 달 만에 며느리는 다시 돈이 없다는 말을 태연하게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제 칠순에 대한 기대가 산산조각 난 지 고작 사흘 뒤 그날의 끔찍한 통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평온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며칠 전 며느리가 내뱉은 모욕적인 말에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려 베란다에서 볕을 쬐며 말린 시래기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에서 제가 하는 일이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몸을 놀리는 것,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안방 문을 활짝 열어둔 채 보란듯이 큰 소리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제 사부인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연이야. 응, 드디어 다 확정됐어. 우리 아빠 칠순 기념 몰디브 여행 진짜 가는 거야. 비행기 표랑 리조트 전부 다 결제 끝냈어. 제 손에 들려있던 시래기 한 줄기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몰디브? 제 칠순은 돈도 없다며 이런 지하에 거절했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동갑, 똑같이 만 70세를 맞이한 사돈 최명환 씨의 칠순은 몰디브로 챙긴다는 말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두 톤은 높아져 있었습니다. 제게 말할 때와는 180도 다른 애교와 흥분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히 최고급으로 했지. 우리 아빠 칠순이잖아. 인생에 딱 한 번뿐인 칠순. 이런 날 돈 아끼는 게 어디 사람이야? 비행기 값만 1인당 300만 원이고 바다 바로 앞에 있는 리조트 풀빌라로 잡았어. 4인 가족 경비로 한 2,500? 그 정도 든 것 같아. 아빠가 평생 소원이라고 노래를 불렀잖아. 이 정도는 해드려야 딸이지. 2,500만 원. 인생에 딱 한 번뿐인 칠순. 며느리가 방금 제게 했던 말, 아니 제게 했던 모욕을 고스란히 뒤집어 사돈에게 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칠순은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돈 한 푼 쓸 가치도 없는 시어머니 칠순과 2,500만 원을 아낌없이 쏟아부어야 하는 친정아버지 칠순.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돈도 없다던 며느리가 도대체 어디서 저런 거금이 난 것인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시래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다음 말이 제 모든 상식과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아, 돈은 걱정 마. 엄마, 대박이라니까. 저번에 내가 사채까지 써서 죽겠다고 했잖아. 그거 시어머니가 싹 다 갚아줬어. 2천만 원. 남편 사망 보험금 깨서 주시더라. 호호, 덕분에 내 신용 한도가 완전 클린하게 복원됐지 뭐야. 이번 여행 경비도 그걸로 싹 긁었어. 아주 깔끔하게. 제 손에서 시래기 더미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사망 보험금, 제 노후의 마지막 보루, 아들의 가정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내어준 그 피 같은 돈. 그 2천만 원이 며느리의 사채빚을 청산한 것이 아니라 사돈의 칠순 몰디브 여행 경비를 결제하는 카드 한도로 둔갑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심지어 남편 사망 보험금이라는 제가 가장 신성시하고 아프게 여겼던 그 돈의 출처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그 돈을 마치 자기 돈처럼 태연하게 쓴 것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이것은 배신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기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 남은 숨통마저 끊어놓을 말을 내뱉었습니다. 응? 민수 씨는 몰라. 알 필요가 뭐 있어. 괜히 알면 복잡해지기만 하지. 시어머니 돈이 결국 자기 돈이고 자기 돈이 내 돈이지 뭐. 하하, 어차피 나중에 이 15억짜리 아파트도 다 우리 건데 그깟 2천만 원 미리 좀 썼다고 무슨 상관이야? 안 그래? 아무튼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서프라이즈. 어차피 이 15억짜리 아파트도 다 우리 건데 며느리의 그 역겨운 웃음소리와 함께 터져나온 그 말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2천만 원의 빚을 갚아준 호구이자 15억짜리 아파트를 물려주고 죽어야 할 시한부 ATM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보였던 그 모든 살가운 행동, 그 눈물, 그 맹세는 전부 이 15억짜리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한 추악한 연극이었습니다. 제 칠순을 돈 없다며 짓밟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저에게는 단 한 푼도 쓸 가치를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신의 금고라 생각하는 돈을 굳이 저를 위해 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베란다 창틀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차라리 지금 쓰러져 버리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저 경쾌한 웃음소리를 듣고도, 제 남편의 목숨값을 짓밟는 저 악마 같은 소리를 듣고도 제가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좋습니다. 이 15억짜리 아파트가 어차피 너희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생각이 얼마나 끔찍하고 오만한 착각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며느리가 제 칠순을 무시한 대가, 제 남편의 희생을 기만한 대가를 정확하게 치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며느리가 엿들은 통화 내용이 제 귓속을 계속 맴돌아 도저히 저녁 식사를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돈이 결국 자기 돈이다. 이 15억짜리 아파트도 다 우리 건데 며느리의 그 경쾌했던 목소리는 제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오르는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고 끓고 있는 찌개의 냄새는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식탁 의자에 앉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만 기다렸습니다. 아들, 제 하나뿐인 아들 이민수, 어쩌면 며느리가 그 모든 일을 혼자 저지른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 아들은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제 아들만큼은 며느리의 저런 끔찍한 기만에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실낱 같은 희망. 저는 그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밤 9시가 넘어 아들 민수가 피곤해 절어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며느리 최지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나가 여보 오셨어요? 오늘 너무 고생 많았죠? 라며 아들의 넥타이와 가방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현모양처였습니다. 낮에 제게 그토록 끔찍한 배신감을 안겨준 그 며느리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차려준 저녁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는 입맛이 없어 그저 물만 들이켰습니다. 아들이 밥을 반쯤 먹었을 때 며느리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저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런다.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아들은 숟가락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피곤함에 찌든 무감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저 피곤한데 용돈 필요하세요? 아들의 첫마디는 돈이었습니다. 며느리처럼 아들에게도 저는 그저 돈이 필요한 노인일 뿐이었을까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고 물었습니다. 아니, 돈 때문이 아니라 저기 지연이 말이야. 혹시 장인어른 칠순이라고 몰디브 뭐 그런데 여행 간다는 소리 들었니?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의 표정이 노골적으로 구겨졌습니다. 아, 그 얘기. 엄마가 그건 또 어떻게 아셨어요? 지연이가 엄마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아들은 제가 그 사실을 아는 것 자체를 불쾌해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그냥 우연히 들었다. 그게 사실이냐? 몰디브라니, 그거 엄청 비싼 곳 아니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은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지연이도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일이에요. 장인어른 칠순이시잖아요? 인생에 한 번뿐인 칠순. 딸로서 그 정도는 해드리고 싶겠죠? 엄마는 딸 없어서
그 마음 모르시나? 딸 없어서 그 마음 모른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며느리가 제 칠순을 무시했던 그 말보다 더 아프게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니, 민수야, 그런 뜻이 아니라 내 말은, 아니, 그럼 내 칠순은, 저는 차마 며느리가 제게 했던 막말까지는 꺼내지 못하고 그저 서운함을 내비쳤습니다. 아들의 대답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렸습니다. 아, 진짜 엄마 왜 그러세요? 옹졸하게. 그거랑 이거랑 같아요? 장인어른 칠수는 온 가족이 다 같이 가는 거잖아요? 지연이가 처가 일 챙기는 게 그렇게 안 입고 오세요? 엄마 칠수는 뭐 지연이가 알아서 한다면서요? 우리도 형편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연이가 집안 살림 맡아서 하니까 돈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거겠죠. 엄마는 그냥 지연이 믿고 가만히 좀 계시면 안 돼요? 옹졸하게 알아서 한다. 돈이 없다. 가만히 좀 계셔라. 아들은 며느리가 했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제게 쏟아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거짓말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 있거나 혹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제게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물었습니다. 민수야, 그래도 2,500만 원이라던데 그 큰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서? 그때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며느리가 아들의 말을 가로채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 얘기 다 하셨어요? 아니, 여보, 내가 엄마한테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그걸 또 엿들으셨나 보네? 며느리는 엿들었다는 단어에 힘을 주며 저를 흘겨보았습니다.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며느리 통화하는 거 엿들으셨어요? 아이고, 엄마, 정말 실망스럽네요. 나이 드시면 다 그렇게 되세요? 나이 드시면 다 그렇게 된다. 저는 제 아들의 입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능청스럽게 아들의 팔에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속상해. 우리 아빠 칠순 챙겨드리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어머니가 저렇게 서운해하실 줄 알았으면 나 그냥 여행 취소할까봐. 흑흑. 며느리가 눈물을 찍어내자 아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며느리를 감쌌습니다. 아니야, 지연아, 울지 마. 네가 뭘 잘못했어. 엄마가 오해하시는 거야. 엄마, 아들이 저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지연이 울잖아요. 엄마가 지연이한테 사과하세요. 칠순 못 챙겨드려서 서운하신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며느리 잡는 거 아니에요. 그깟 칠순 밥 한 끼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장인어른 여행 가는 거 배 아파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배 아파서 그깟 칠순 밥 한 끼.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제 아들 민수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은 이미 며느리 최지연의 남편이었을 뿐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편에 서서 제 어미에게 옹졸하다, 배 아프냐, 사과하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돈 2천만 원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그 돈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이 15억짜리 아파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완벽하게 며느리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후였습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보다 더 외롭고 처절했습니다. 이 15억짜리 아파트에서 저는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며느리라는 적과 그 적의 방패막이가 되어버린 아들. 이 두 사람을 상대로 저는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알겠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늙어서 주책을 부렸구나. 미안하다. 둘 다 미안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며느리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제 편이 아닙니다. 이 집에서 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 저 자신을 지키는 것은 물론 며느리가 저지른 모든 기만에 대한 대가를 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 15억짜리 집을 걸고 처절하게 갚아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15억짜리 아파트의 공기는 그 가치를 비웃듯 살얼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들 민수는 어젯밤 저를 옹졸한 노인으로 몰아붙였던 것이 무색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넥타이를 메고 출근했습니다. 저와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최지연은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남편의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습니다. 여보, 다녀오세요. 어머님이랑 저 오늘 집에서 잘 지내고 있을게요. 그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이 제게는 얼마나 섬뜩한 협박으로 들렸는지 아들은 평생 모를 것입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15억짜리 이 넓은 집에 다시 며느리와 저 단둘만 남겨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피해자였지만 아들의 방관과 며느리의 연극으로 인해 하룻밤 만에 저는 며느리를 괴롭히는 옹졸한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 가장 깊숙한 곳에 앉아 마치 이 집의 여주인이라도 된 듯 다리를 꼬고 앉아 새로 산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몰디브 여행에 가져갈 물품들을 검색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그 여유로운 모습에 저는 어젯밤 느꼈던 절망이 다시금 분노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아들도 며느리의 편이 된 마당에 이대로 며느리의 기만에 놀아나며 남은 생을 호구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속을 다스리며 며느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물 한 잔을 들고 와 며느리 앞 테이블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제 그렇게 당하고도 또 무슨 할 말이 남았냐는 식의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아, 어제는 민수 앞에서 못다한 말이 있어서 그런다. 어머니, 또 그 얘기 하시려고요? 저 어제 여보한테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지. 근데 어떡해요? 저희도 형편이라는 게 있잖아요. 며느리는 대화 자체를 차단하려는 듯 지겹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을 잘랐습니다. 형편, 내 입에서 지금 형편이라는 말이 나오니 2,500만 원짜리 몰디브 여행을 결제한 사람이 형편을 따져?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지자 며느리가 아 하는 탄식과 함께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엿들으신 게 그것까지였어요? 아, 정말 피곤하게 하시네. 며느리는 이제 연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본색을 드러내기로 마음먹은 듯 저를 똑바로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2,500만 원. 맞아요.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요? 뭐가 어째? 그 돈 그 2천만 원. 내 돈, 아니 내 남편 목숨값으로 내 사채빚 갚아준 바로 그 돈으로 내 아비 칠순 여행을 보낸 거냐고 묻잖니? 제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제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파 등받이에 몸을 깊게 파묻으며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는 여보 때문에 참았는데 오늘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맞아요. 어머니가 갚아주신 그 2천만 원. 그걸로 한도 생겨서 결제한 거 맞아요. 며느리는 마치 칭찬이라도 바라는 아이처럼 뻔뻔하게 인정했습니다. 근데요, 어머니,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어머니가 저 빚 갚아주신 거, 그거 결국 나중에 다 어머니한테 돌아가는 일 아니에요? 제가 이 집 며느리고 민수 씨 아내잖아요? 제가 밖에서 무시당하고 다니면 그게 다 민수 씨 체면 깎아먹는 일이고 결국 이 15억짜리 아파트 주인인 사모님 체면 깎는 일이라고요. 사모님, 내가 왜 사모님이야? 왜긴요? 이 집 주인이니까 사모님이지. 근데 어머니는 그 급에 맞게 행동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2천만 원 빚 갚을 때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 종처럼 살겠다고 했죠? 네, 저 어머니 종 맞아요. 그러니까 이 15억짜리 집안일, 어머니 대신 제가 다 도맡아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하셔야 할 사모님 역할, 제가 대신해 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청담동 브런치 약속, 갤러리 VVIP 모임, 골프 레슨, 그거 다 이 집안급 유지하려고 제가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런 건 모르시고 고작 2천만 원, 아니 그깟 칠순밥 한 끼 안 챙겨줬다고
옹졸하게 이러시는 거잖아요. 저는 며느리의 저 궤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사치와 허영을 15억 아파트의 급을 유지하기 위한 희생으로 포장하고 저의 2천만 원과 칠수는 옹졸한 늙은이의 투정으로 폄하하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희생, 네가 희생을 해? 그럼 내 칠수는 왜 짓밟았는데? 똑같은 칠순인데 네 아비 칠순이랑 내 칠순이 뭐가 다른데? 제가 울분 섞인 목소리로 소리치자 며느리는 아 정말 못 알아들으시네 라는 표정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듯 하더니 이내 제 낡은 스웨터를 경멸스럽다는 듯 훑어보고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꾸 제 속 긁으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안이랑 어머니는 급이 다르잖아요. 급이 다르다. 온 세상의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너무나도 태연하고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희 아빠요? 평생 교직에 계시면서 존경받으신 분이에요. 주변에 다 교수님, 의사 선생님, 그런 분들 뿐이에요. 그런 분 칠순인데 딸인 제가 몰디브 정도는 보내드려야 최 교수 딸이 시집 잘 가서 아버님 호강시켜 드리네 소리 듣는 거예요. 그게 저희 집안 급이고 체면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죄송하지만 평생 시장에서 콩나물값 100원 깎으려고 악착같이 사셨잖아요. 그런 어머니 칠순에 제가 돈 쓴다고 한들 누가 알아주기나 한대요. 그냥 수준에 맞게 집에서 밥이나 먹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거죠. 안 그래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저 모욕적인 말들이 15억짜리 아파트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제 남편과 제가 피땀 흘려 이룬 이 집에서 저는 지금 평생 시장에서 콩나물 값이나 깎던 급이 낮은 시어머니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모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모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제 남편이 평생을 바쳐 성실하게 살아온 그 모든 세월을 짓밟고 경멸한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아들에게 느꼈던 서운함이나 절망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런 뜨거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래, 급이 다르지. 다르고 말고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15억짜리 이 아파트를 이미 제 것이라 착각하고 제 피 같은 2천만 원을 쌈짓돈처럼 써버리고도 저를 급이 낮다고 모욕하는 저 뻔뻔하고 천박한 얼굴을 똑똑히 바라보았습니다. 좋습니다. 급이 다르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15억짜리 아파트를 걸고 제가 며느리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이제야 똑똑히 알겠구나. 그래, 급이 다르지.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뒷모습에 대고 거봐요 어머니, 솔직하게 말하니까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쵸? 라며 콧방귀를 불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고 들어와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남편의 양복 상자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전화를 들어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10년 전 남편의 사망 신고와 상속 문제를 도와주었던 동네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저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10년 전에 남편 일로 이제 복수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최지연의 거봐요 어머니. 솔직하게 말하니까 다 이해하시잖아요? 라는 역겨운 승리 선언을 등 뒤로 하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방문을 잠갔습니다. 제 심장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로 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차갑게 식어버린 잉크처럼 검고 서늘한 결심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급이 다르다. 며느리가 제게 던진 그 한마디는 제 남은 인생을 지탱할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급이 다른 삶이 무엇인지, 수준에 맞는 대가가 무엇인지, 이 15억짜리 아파트를 걸고
며느리의 뼛속까지 새겨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옷장 깊숙한 곳,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아끼던 양복 상자 안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사망신고 서류 사본과 10년 전 이 집의 상속 문제를 처리해 주었던 김영철 법무사 사무소의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다행히도 신호는 갔습니다. 네, 김영철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저 10년 전에 제 남편 이민수 씨 사망 신고 건으로 도움을 받았던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혹시 김 법무사님 지금 계신가요? 잠시 수화기 넘어가 조용해지더니 이내 10년 전과 다름없는 차분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이정숙 어르신, 기억납니다. 그때 경황이 없으셨는데 물론이죠. 제가 김영철입니다. 그동안 강령하셨습니까? 무슨 일이시죠? 법무사님, 제가 지금 당장 찾아뵙고 싶은데 혹시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제 목소리에 담긴 차가운 결의를 읽었는지 김 법무사는 다른 약속을 미루고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저는 10년 전 남편을 잃었을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 옷은 10년 전 제가 이 집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었음을 증명했던 옷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옷을 입고 이 집의 상속을 소멸시키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 법무사는 10년 전의 기억을 더듬으며 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10년 전보다 더 무슨 큰일이 있으신 겁니까? 아드님, 내외부는 잘 계시고요. 저는 김 법무사가 내어준 따뜻한 차잔을 들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법무사님, 저는 오늘 법무사님께 하소연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10년 전에는 제가 상속을 받기 위해 왔지만 오늘은 제가 상속을 없애기 위해 왔습니다. 김 법무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속을 없애신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르신 명의로 된 그 15억 원짜리 아파트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제가 죽은 뒤 그 15억짜리 아파트를 제 며느리에게, 아니 아들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단 한 푼, 먼지 한 톨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살아있는 한 며느리에게도 상속 지분이 돌아갈 테니 그 싹을 아예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제 상속 재산이 영원히 될 수 있는 법적으로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방법을 찾으러 왔습니다. 김 법무사는 제 단호한 태도의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차트를 펼쳤습니다. 어르신, 물론 방법이야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것은 유언장이시겠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유언 공증을 받으시고 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거나 며느리 최지연에게는 1원도 줄 수 없다고 적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완벽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10년 전에 법무사님께 배웠지요. 유류분이라고 했던가요? 김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께서 그런 유언을 남기셔도 유일한 직계비속인 아드님 이민수 씨은 법적으로 본인 상속분의 절반, 즉 15억의 절반인 7억 5천의 절반, 약 3억 7천5백만 원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드님이 그 권리를 행사하면 어르신의 유언은 일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은 결국 어르신이 원치 않는 며느님의 손에도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중연은 어떻습니까? 제가 죽기 전에 이 집을 차라리 제3자나 자선단체에 기부해 버리는 겁니다. 김 법무사는 곤란하다는 듯 머리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아드님은 그 증여분까지 합산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법정 싸움이 길어지고 어르신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어르신은 지금 당장 완벽하게 그 재산을 상속 목록에서 지워버리고 싶으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 눈이 검을 때, 제가 살아 숨쉬고 있을 때 며느리가 그토록 탐내는 저 15억짜리 아파트가
상속 재산 목록에서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제 말에 김 법무사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저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의 결심이 그토록 확고하시다면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하며 어쩌면 가장 통쾌한 방법이죠. 어르신께서는 주택연금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주택연금, 그저 집을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받는 것 아닙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김 법무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9억이나 12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금융공사의 공적연금을 이용합니다만 어르신처럼 15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시중은행에서 운용하는 VIP 사적 주택연금 또는 신탁형 담보노후연금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는 종이를 꺼내 도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께서 15억짜리 아파트의 소유권을 은행 신탁사에 이전, 즉 신탁하십니다. 어르신은 그 집에 평생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은행은 어르신께 매월 어마어마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면 대체 얼마입니까? 제가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지만 15억이라는 자산 가치와 만 70세라는 어르신의 연세를 고려하면 매월 최소 수백만 원, 어쩌면 1,000만 원 단위의 돈이 매달 어르신 통장에 꽂힐 겁니다. 며느님께 갚아주셨다는 그 2천만 원 몇 달이면 모으시는 돈이죠. 어르신은 더 이상 콩나물 값을 아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돈으로 최고급 스파를 다니시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셔도 됩니다. 며느님이 그토록 원하던 그 급이 다른 삶을 이제 어르신께서 직접 사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김 법무사의 말에 제 심장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설렘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죽은 뒤에 이 집은 어떻게 됩니까? 김 법무사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어르신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이 집은 더 이상 상속 재산이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연금을 받는 순간부터 이미 은행, 신탁사의 소유니까요. 은행은 어르신 사후에 이 집을 처분하여 그동안 지급했던 연금 총액과 이자를 회수합니다. 그리고 남는 돈 15억짜리 집을 담보로 평생 1,000만 원대의 연금을 받으셨다면 남는 돈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즉 아드님이든 며느님이든 이 15억짜리 아파트에서 단 한 줌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없게 됩니다. 완벽하게 영원히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영원히 된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우리 것이라 확신했던 15억짜리 아파트. 그 아파트를 담보로 이제부터는 내가 급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토록 원했던 상속 재산이 제 손으로 매달 1,000만 원씩 타서 쓰는 연기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는 없었습니다. 법무사님, 당장 진행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입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어르신,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이런 큰일은 아드님과도 상의를. 아니요, 저는 김 법무사의 말을 잘랐습니다. 이 일은 제 남편과 제가 피땀 흘려 이룬 재산에 대한 저의 고유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겠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급이 다르다고 말했을 때 이미 모든 상의는 끝났습니다. 서류나 준비해 주십시오. 며느리가 제 사돈 칠순 여행으로 몰디브에 간다더군요. 그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습니다. 김 법무사는 제 차가운 결심을 확인하고는 더 이상 저를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요한 서류 목록,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 초본 등을 꼼꼼하게 적어주었고 거래할 은행의 VIP 신탁팀 담당자까지 연결해 주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10년 전 남편을 잃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벼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에 갇혀 사는
돈도 없는 칠순 노인 이정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손으로 복수의 칼날을 거머쥔 급이 다른 심판자였습니다. 급이 다르다는 모욕을 겪은 지 며칠 뒤 드디어 며느리 최지연의 위대한 몰디브 여행 출발일이 되었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의 현관은 이른 아침부터 며느리가 새로 산 명품 캐리어와 보스턴백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는 공항 패션이라도 되는 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본 적 없는 화려한 신상 옷가지들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 남편의 사망 보험금으로 결제된 것이라 생각하니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서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녀올게요. 아이고, 아빠가 어젯밤부터 설레셔서 잠도 못 주무셨대요. 역시 딸이 최고라니까.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집 잘 보고 계세요. 맛있는 거 사오긴 힘들 것 같고. 하하, 집 잘 보고 계셔라. 며느리는 제게 마지막까지 이 집의 주인은 나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 역시 며칠 전 제게 옹졸하다고 소리쳤던 사실은 까맣게 잊은 듯 철부지 아내를 따라 신이 나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오랜만에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올게요. 엄마도 밥 잘 챙겨 드세요. 아들의 그 영혼 없는 인사를 받으며 저는 10년 전 법무사 사무실을 찾을 때 입었던 그 검은색 정장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들 다녀와라. 여행 가서 싸우지들 말고 급에 맞게들 잘 놀다 와. 제 말에 담긴 서늘한 가시를 며느리와 아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급이라는 단어에 신이 나, 네 어머니, 아주 급이 다른 휴가 보내고 올게요. 라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의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잠시 거실에 서서 그 정적을 느꼈습니다. 뱀 2마리가 집을 나간 듯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현관을 나서는 며느리와 아들을 배웅한 그 차림, 검은색 정장 코트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제 칠순 인생에 그리고 제 남편이 남긴 이 15억짜리 집의 운명의 마침표를 찍는 날이었습니다. 며느리 내외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를 무렵 저는 김영철 법무사가 연결해준 시중은행의 VIP 신탁팀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 콩나물값 100원을 아끼던 제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김동현이라는 이름이 적힌 명함을 내민 중년의 신탁팀장이 제 앞에 정중하게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이정숙 어르신, 김영철 법무사님께 말씀은 다 들었습니다. 어르신 소유의 15억 원 상당 아파트, 이 자산을 저희 은행에 신탁하시는 담보노후연금 계약건 맞으시죠? 필요한 서류는 모두 완벽하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김 팀장은 두꺼운 계약서 뭉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르신, 오늘 이 서류에 서명하시는 즉시 15억 아파트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저희 은행 신탁으로 이전됩니다. 물론 어르신께서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 집에 거주하실 평생 거주권을 보장받으십니다. 그리고 김 팀장이 계산기를 두드려 뽑은 서류 한 장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어르신께서 매월 받으실 연금액입니다. 15억 원의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만 70세이신 어르신은 매월 세후 1,050만 원씩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돈은 어르신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달 25일 어르신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매월 1,550만 원, 며느리가 제게 갚아주겠다고 맹세했던 50만 원의 21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남편의 목숨값 2천만 원을 훔쳐가는데 몇 달이 걸렸지만 저는 이제 단 2달이면 그 돈을 통장에 다시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원했던 급이 다른 삶. 저는 그제야 며느리에게 아주 조금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천박한 모욕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이 할고 50만 원짜리 삶을 모르고 시장 바닥에서 2만 원짜리 구두를 신으며 창피하게 살았을 테니까요.
제가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던 그때였습니다. 카톡,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최지연이었습니다. 아마 공항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한 모양입니다.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며느리와 그 친정 식구들이 비행기 1등석 좌석에 앉아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클래스 G. 칠순 기념은 이 정도는 돼야. M 몰디브 가족여행 퍼스트 클래스 친정아빠 사랑해. 저는 그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피가 거꾸로 솟고 손이 떨렸을 테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성 50만 원짜리 연금 수령자의 여유로움으로 철없는 아이의 재롱을 보는 듯한 기묘한 평온함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며느리가 1등석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클래스를 논하는 바로 그 순간 저는 15억짜리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기는 계약서 마지막 장에 제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이정숙, 제 이름 석자를 적고 인감도장이 찍혔던 바로 그 자리에 제 지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김 팀장이 환한 미소로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정숙 어르신. 계약은 완벽하게 성사되었습니다. 이제 이 15억짜리 아파트는 어르신 사후에 그 어떤 법적 상속 분쟁에도 휘말릴 수 없는 저희 은행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김 팀장이 마지막으로 확인하듯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르신 사후에 이 집은 저희 은행이 법적 절차에 따라 처분하게 되며 아드님이신 이민수 씨를 포함한 그 어떤 상속인에게도 단 한 푼의 재산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영원입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10년 만에 아니 70평생 처음으로 그렇게 환하게 웃어본 것 같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방금 올린 클래스 사진을 김 팀장에게 슬쩍 보여주었습니다. 괜찮다마다요. 아주 완벽하네요. 이보다 더 급이 다른 마무리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야말로 제 칠순 잔치를 제대로 치른 기분입니다.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다시 한번 까톡하고 울렸습니다. 몰디브 최고급 리조트의 풀빌라에 도착한 며느리가 새로 산 값비싼 비키니를 입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천국이지. 여기서 평생 살고 싶다. 어놀디브 풀빌라 신선노름. 저는 그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지연아, 실컷 즐기렴. 네가 그토록 원하던 급이 다른 천국에서 평생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네가 돌아와야 할 너의 집은 네가 그토록 우리 것이라 확신했던 이 15억짜리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너의 집이 아니란다. 완벽하게 내 연금 통장으로 변해버렸으니까. 급이 다른 몰디브 풀빌라에서 꿈같은 일주일을 보낸 며느리 최지연과 아들 이민수가 15억짜리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공항에서부터 돌아오는 내내 제게 보냈던 클래스 인증 사진이 민망하지도 않은지 제 앞에서는 다시 싹싹한 며느리의 가면을 뒤집어 썼습니다.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집 보시느라 고생하셨죠? 아, 역시 집이 최고네요. 며느리가 현관에 내려놓은 캐리어에서는 아직도 남태평양의 비릿한 소금 냄새와 값비싼 선크림 냄새가 진동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 민수 역시 며칠 전 제게 옹졸하다고 소리쳤던 일은 까맣게 잊은 듯 엄마 장인어른 장모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덩달아 기분 좋게 놀다 왔습니다. 라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10년 만에 새로 산 제 검은색 정장 코트를 걸친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 급에 맞는 여행은 즐거웠느냐. 피곤할 테니 씻고들 쉬어라. 제 말투가 평소와 달리 차갑고 건조했지만 여행의 흥분이 채가시지 않은 며느리 내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카드 결제일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김동현 팀장이 추천해준 VVIP 신탁 고객 전용 잡지를 우아하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매월 1,550만 원이 꽂히는 통장. 그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어깨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꼿꼿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이게 다 뭐야? 말도 안 돼. 잠시 후 며느리가 휴대전화를 든 채 사색이 된 얼굴로 거실로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어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몰디브 여행을 떠나기 전 사채빚 2천만 원을 고백하던 그날 밤처럼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또 무슨 일인데? 저는 잡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 툭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70평생 저는 한 인간이 저토록 순식간에 비굴해질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니 카드 값이요. 제가 몰디브에서 아빠 선물 사드리고 저희 기념품 좀 샀더니 2,500만 원이 더 나왔어요. 어머니 저 정말 어떡해요. 2,500만 원. 며느리가 사돈의 칠순 여행 경비로 썼던 그 2,500만 원에 추가로 2,500만 원의 카드빚이 더해진 것이었습니다. 도합 5천만 원. 제 남편의 목숨값 2천만 원은 그야말로 푼돈이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이번에는 민수 씨 알면 저 정말 이혼당해요? 어머니가 저 2천만 원도 갚아주셨잖아요? 제발, 이번 한 번만. 그때였습니다. 시끄러워. 지금 몇 시인데 무슨 소리야. 아들 민수가 잠옷바람으로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며느리와 잡지를 넘기며 차갑게 앉아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지연아, 너 왜 거기서 무릎 꿇고 있어? 엄마, 당신 지금 내 아내한테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아들은 또다시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제게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잡지를 덮었습니다. 탁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민수야, 잘 왔다? 너도 거기 앉아라. 며느리 옆에. 오늘 너희 둘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아들도 그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앉으라고 했다. 제 서늘한 명령에 아들은 주춤거리며 며느리 옆에 섰고 며느리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2,500만 원이라는 숫자만 앵무새처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제가 불렀습니다. 네가 방금 뭐라고 했니? 내가 네 2천만 원 빚을 갚아줬다고? 네, 어머니 잊으셨어요. 몇 달 전에 제 사채 2천만 원.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야, 너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니? 내 아내가 너 몰래 사채를 써서 2천만 원 빚을 졌던 거, 그리고 그 돈을 내 어미가 내 아비 사망보험금 깨서 갚아준 거, 넌 알고 있었니? 무슨? 아들 민수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사채 2천만 원. 지연아, 이게 다 사실이야.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 몰래라는 가장 강력했던 무기가 제 입으로 폭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당신 걱정할까봐?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네 남편 걱정할까봐. 내 돈 2천만 원을 받아먹고 고작 몇 달 뒤에 내 칠순이 다가오니까 돈도 없는데 무슨 칠순 잔치냐고 모욕을 했구나. 그렇지? 엄마, 그게 또 무슨. 아들이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저는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너, 지연아, 그렇게 내 칠순을 짓밟고 네 아비 칠순은 인생에 한 번뿐인 칠순이라며 2,500만 원을 긁었더구나. 그 돈이 어디서 났나 했더니 내가 갚아준 그 2천만 원 덕분에 한도가 생겨서 긁은 거였어. 내 남편 목숨값으로 내 아비 몰디브 풀빌라를 결제한 거야. 이 기만적인 거다.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이제 며느리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자신이 들은 말이 현실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돈도 없다던 아내가 어떻게 2,500만 원짜리 여행을 결제했는지, 왜 그토록 어머니 칠순을 무시했는지, 여보, 아니야, 다 오해야 어머니가 옹졸하게 며느리가 마지막 발악을 하던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마지막 희망을 끊어버릴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 그리고 지연아, 네가 그랬지. 어차피 이 15억짜리 아파트 다 너희 것이라고.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아들 민수 역시 15억 아파트라는 말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뱉었던 그 끔찍한 말들을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너는 이 집이 너희 것이 될 거라고 확신했기에 내 돈 2천만 원쯤이야 미리 당겨 쓰는 상속금 정도로 생각했겠지. 그리고 내가 급이 낮아서 칠순 잔치도 필요 없는 노인네라 모욕했지. 어머니,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며칠 전 은행에서 받아온 묵직한 서류처를 들고 나왔습니다. VIP 담보노후 연금 신탁 계약서. 저는 그 서류처를 며느리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네가 날 급이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줬잖니? 아들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처를 집어 들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주택연금, 신탁, 계약서? 그래, 저는 70년 만에 가장 평온하고도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말한 대로 나는 이제 너희와 급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이 15억짜리 아파트의 주인이 아니야. 이 집은 네가 몰디브에서 1등석 샴페인을 즐기던 바로 그 순간에 은행 소유가 되었단다. 뭐라고요? 아들 민수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급이 다른 삶의 대가로 은행에서 매달 1,050만 원씩 죽는 날까지 연금을 받기로 했어. 콩나물값 100원을 아끼던 급 낮은 내 어미가 아니라 한 달에 1,050만 원을 쓰는 급이 높은 사람이 되었단 말이다. 이 모든 게 내 똑똑한 아내 최지연 덕분이지. 며느리 최지연은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15억 상속이라는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 자신의 손으로 저지른 그 모든 기만으로 인해 영원히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 안 돼. 그럴 수 없어. 그거 불법이야. 내 돈이야. 우리 민수 씨 돈이라고. 어머니, 당장 취소해요. 이거 사기야. 여보, 빨리 엄마 말려. 저 집이 날아가게 생겼다고. 며느리가 미친 사람처럼 제게 달려들어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 주저앉아 1,050만 원과 상속 영원이라는 단어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지연아, 저는 마지막 확인 사살을 잊지 않았습니다. 네가 방금 말한 그 2,500만 원 카드값 말이다. 그건 급이 다른 네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지 않겠니? 나는 이제 내 연금 1,050만 원으로 뭘 할지 계획해야 해서 바쁘거든. 콩나물값 깎던 급 낮은 늙은이한테 더 이상 돈 부탁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네가 그토록 원하던 급이 다른 세상에서 네가 알아서 살아남아 보렴. 15억짜리 아파트 거실에는 급이 다른 삶을 꿈꾸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며느리의 처절한 울부짖음만이 한동안 멈추지 않고 울려 퍼졌습니다. 안 돼, 이거 취소해. 당장 취소하란 말이야. 여보, 뭐해? 저 늙은이가 사기당한 거잖아. 빨리 12에 신고해. 저 집 15억짜리 우리 집이라고. 15억짜리 아파트 거실은 며느리 최지연의 처절한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는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상속 영원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급이 다르다던 그 우아한 교양은 온데간데 없었고 자신의 장난감이 빼앗긴 줄로만 아는 어린아이처럼 바닥을 구르며 발악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달려들어 제 손에 들린 계약서 원본을 갈기갈기 찢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그럴 줄 알고 묵직한 원본은 제 방 금고에 넣어둔 뒤였습니다. 며느리가 움켜쥔 것은 그저 은행에서 참고용으로 복사해준 사본 몇 장에 불과했습니다. 이 나쁜 늙은 여우 같은.
며느리가 제 뺨이라도 때릴 듯이 달려들었지만 그 순간 망연자실 앉아있던 아들 민수가 며느리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그만해, 이 미친 여자야.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아들 민수가 며느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10년 합가 생활 동안 아들이 며느리의 편이 아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15억 상속 영원이라는 현실은 그 단단했던 공범 관계를 단번에 깨트려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손에 맞았다는 사실보다 아들이 더 이상 자기 편이 아니라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여보, 다 너 때문이야. 이 사치스럽고 허영뜬 여자 때문에. 클래스, 네가 그깟 급 타령만 안 했어도 네가 엄마 칠순만 2천만 원만 아니 그 5천만 원 빚만 안 졌어도 이 집이 이 15억짜리 집이 날아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아들 민수는 15억이라는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며느리를 원망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자신이 옹졸하다며 모욕했던 제 칠순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이 집은 그저 상속 재산이었을 뿐 제 어미의 평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두 사기꾼 공범이 서로를 물어뜯는 모습을 1,550만 원짜리 연금 수령자의 평온한 마음으로 그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날부터 15억짜리 아파트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최지연은 미친 사람처럼 은행 VIP 신탁팀에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당신들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칠순 노인네 꼬드겨서 15억짜리 집을 날로 먹어? 당장 계약 취소해. 하지만 며느리가 들은 대답은 차가운 법률 용어뿐이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성립된 신탁 계약이며 계약 당사자 이정숙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진행되었음. 본인 최지연은 법적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응대할 수 없음. 며느리는 김영철 법무사에게도 전화를 걸어 당신이 우리 시어머니 꼬드겼지 라며 악을 썼지만 김 법무사는 어르신의 고유한 재산권 행사를 도왔을 뿐이며 며느님께서 급이 다르다는 모욕을 가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통화는 녹음되고 있으니 업무 방해성 발언은 삼가 주십시오 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며느리는 다음 전략으로 동정심 유발을 택했습니다. 제 방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남편이 제게 남긴 그 2천만 원을 고백하던 그날 밤처럼 아니 그보다 더 처절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급이라니요. 제 입이 찢어져야죠. 어머니, 제발 취소해 주세요. 네, 어머니가 이 집 없으면 저희는 정말 길바닥에 나앉아요. 민수 씨 장례도 저는 방문을 열고 며느리의 눈앞에 제 통장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며칠 전 정확히 25일에 꽂힌 10원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힌 통장이었습니다. 지연아, 이게 뭔지 아니? 네가 몰디브에서 샴페인을 터뜨린 대가로 내가 받은 첫 번째 연금이란다. 며느리의 눈이 제 통장에 박혔습니다. 내가 어제 이 돈으로 뭘 했는지 아니? 네가 그토록 창피하다고 했던 2만 원짜리 구두를 버리고 백화점에 가서 200만 원짜리 구두와 300만 원짜리 코트를 샀단다. 아, 그리고 네가 인맥 관리한다며 다녔던 그 청담동 스파 회원권도 끊었어. 너는 네 아비 칠순 챙기느라 5천만 원 빚더미에 앉았지만 나는 내 칠순을 주택연금으로 챙겨서 매달 1,050만 원씩 평생 받게 되었구나. 이게 네가 말한 급이 다른 삶인가 보더구나. 제 말에 며느리는 더 이상 울부짖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그 삶을 자신이 급났다고 모욕했던 시어머니가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것도 자신의 멍청한 기만과 사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며느리의 전화기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압이 된 더워는 이야기대야 굴타기 시작했습니다. 2,500만 원, 아니 몰디브 경비까지 합쳐 5천만 원의 빚을 독촉하는 카드사들의 전화였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할 염치도 없었고 아들 민수 역시 자신의 월급으로는 턱도 없는 그 빚에 아내를 도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급 높은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아빠, 나 지연인데, 나 좀 살려줘. 나 빚이 5천만 원이. 저는 며느리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사돈 최명환 씨의 목소리는 몰디브의 햇살을 즐기던 그 여유로움이 아니었습니다. 5천만 원. 너 미쳤구나. 내 시어머니 15억 아파트 상속 받을 거라며. 그거 믿고 우리가 몰디브까지 따라가 줬더니 이제 와서 5천만 원. 지연아, 급이라는 건 말이다. 실패한 자식 뒤치다꺼리나 하는 게 아니야. 내 문제 내가 알아서 해결해. 우리도 이제 은퇴하고 나면 돈 없어.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라. 창피하다, 정말 창피하다는 사돈의 마지막 말과 함께 전화는 툭 끊어졌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했던 급이 다른 친정은 며느리의 15억 상속이라는 담보가 사라지자마자 5천만 원 빚쟁이가 된 딸을 창피하다며 내쳤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 내외는 짐을 쌌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에서 더 이상 버틸 명분도 낯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몰디브에 갈 때 들고 갔던 그 화려한 명품 캐리어들은 모두 중고시장에 헐값으로 팔아넘긴 듯 했습니다. 그들 손에는 10년 전 합가할 때 들고 왔던 낡은 이민 가방 2억 개뿐이었습니다. 10년 만에 그들은 빈손으로 들어와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니 5천만 원이라는 빚더미를 짊어지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중에 아들 민수가 제게 몰래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그들의 마지막 행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에서 쫓겨난 그들은 보증금이 필요 없는 월 40만 원짜리 고시원의 2평 남짓한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 최지연은 5천만 원의 빚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토록 클래스를 외치며 1등석 샴페인을 즐기고 급이 다르다며 저를 모욕했던 며느리. 그 며느리는 이제 매달 법원이 정해준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빚 갚는데 쏟아부어야 하는 신용불량자, 알거지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며느리 최지연과 아들 이민수가 5천만 원의 빚더미를 짊어지고 이 15억짜리 아파트에서 쫓겨난 지도 어느덧 6달이라는 계절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창피하다고 구박했던 제 2만 원짜리 낡은 구두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지 오래입니다. 저는 이제 매달 현호 곱만 원의 연금으로 며느리가 그토록 희생이라고 포장했던 그 급이 다른 삶을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며느리가 인맥 관리를 위해 다녔던 청담동 스파에서 느긋하게 마사지를 받고 점심에는 백화점 VVIP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며 저녁에는 며느리가 그토록 입고 싶어 했던 실크 원피스를 입고 클래식 공연을 보러 다닙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제게 어울리지 않는 옷처럼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평생 콩나물값 100원을 아끼며 살았던 제가 하루에 수십만 원을 쓰는 것이 마치 죄를 짓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라 제 남편과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15억짜리 자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돈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제 노후를 당당하게 즐길 자격이 있는 이정숙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급이 낮다고 모욕하며 짓밟았던 제 칠순. 저는 이제야말로 제 스스로에게 그 누구보다 급 높고 화려한 칠순을 매일같이 선물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스파를 마치고 돌아와 15억짜리 아파트의 고요한 거실에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현관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헬쑥하다 못해 제가 되어버린 얼굴의 아들 민수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마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현관문 밖에서 저를 올려다보는 아들의 모습은 10년 전 저와 합가하겠다며 찾아왔던 그 당당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저 민수예요.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6개월 만에 아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들은 마치 남의 집에 처음 와본 손님처럼 제가 1,550만 원의 연금으로 새로 들인 값비싼 이탈리아제 소파 끝에 위태롭게 걸터 앉았습니다. 아들은 6개월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집이 많이 바뀌었네요. 그래, 내 아내가 말한 대로 급에 좀 맞게 살아보려고 바꿨다. 그런데 넌 어쩐 일이냐? 네가 이 15억짜리 집, 아니, 이젠 15억짜리도 아니지. 은행 소유가 된 이 집에 무슨 볼일이 남아서 찾아왔니? 제 차가운 말에 아들 민수가 툭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6개월 전 며느리 최지연이 돈을 구걸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70평생 처음으로 제게 진심을 다해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엄마한테 어떻게. 아들은 한참을 그렇게 울기만 하다가 지난 6개월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지연이 어제 법원에서 개인 회생 최종 인가 받았어요. 앞으로 5년 동안 매달 120만 원씩 갚아야 한대요. 며느리 최지연은 5천만 원의 빚을 갚기 위해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 밤에는 빌라 계단을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토록 클래스를 외치며 1등석 샴페인을 즐겼던 그 하얀 손은 이제 독한 세제와 음식물 쓰레기에 절어 형편없이 망가져 버렸다고 합니다. 지연이가 미쳤어요. 매일 밤 고시원 그 2평짜리 방구석에 앉아서 15억, 내 15억, 늙은 여우 하면서 엄마 욕만 해요. 반성 같은 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저 15억을 놓친 것만 분해하고 있어요. 아들은 눈물을 닦지도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급 높던 친정, 사돈 최명환 씨 내외는 딸이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킨다. 급 떨어지는 연이라며 딸과의 연을 완벽하게 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최지연은 이제 시댁과 친정, 그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완벽한 알거지,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애원했습니다. 엄마, 저 지연이랑 이혼하려고요. 도저히 저런 괴물이랑은 단 하루도 더 못 살겠어요. 엄마,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엄마한테 옹졸하다고, 배 아프냐고, 제가 미친놈이었어요. 이 집 15억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 아들로 다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은 15억을 포기하고 제게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무릎 꿇은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수야, 네가 오늘 이 어미를 찾아온 이유는 네가 15억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야. 네가 기댈 곳이 이 15억짜리 집 말고는 아무데도 없기 때문이지. 내 아내 최지연이 몰락했기 때문에 너도 알거지가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이 늙은 어미를 다시 찾아온 게 아니냐. 아들은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곡을 찔렸기 때문입니다. 민수야,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는 사람이 하는 거다. 하지만 너와 내 아내는 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했어. 내 아내는 내 남편의 목숨값을 훔쳐 제 사치에 썼고 너는 그 아내의 방패막이가 되어 내 어미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이 15억짜리 집이 상속 영원이 된 것은 내가 너희를 벌준 것이 아니야. 너희가 너희 스스로 선택한 급이고 너희의 수준이란다. 이제 내가 선택한 그 급에 맞는 삶을 내 아내와 함께 혹은 너 혼자서 알아서 살아남거라. 저는 아들을 현관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들은 2번 다시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아들 역시 며느리와 이혼하고 지방의 공사 현장을 떠돌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15억짜리, 아니, 제 노후의 평화를 보장하는 이 집에서 매달 1,050만 원의 연금으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급이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을 닦으며 저는 매일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그 2천만 원, 그 목숨값, 이제야말로 제대로 쓴 것 같아요. 당신이 지켜준 이 집에서 나 아주 급 높게 당당하게 잘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여보. 제 기막힌 칠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생을 호구로 살아온 늙은 시어머니가 급이 다르다는 며느리의 모욕 덕분에 진짜 급이 다른 노후를 맞이하게 된 역전극.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선의와 도움을 호구 잡혔다고 착각하고 그것을 당연한 권리인 양집 밟는 사람의 끝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저는 제 70평생을 바쳐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고맙습니다. 잘 들으셨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제 남은 급 높은 인생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언젠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